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많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미국 시장 이야기를 끌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순서입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12월 4일에 끝나겠죠? 4일, 그때 확실하게 6일까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겁니까? 네, 일단 조지아주가 결선 투표를 해야 돼서 결선 투표는 이제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네. 물리적인 시간 감안하면 12월 6일 뭐 이때 안에는 이제 끝날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뭐 결과를 보면 뭐 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기세. 기세. 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레드웨이보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굉장히 앞설 것처럼 설레발을 많이 쳤는데 샤이 민주당이 많았나 봐요. 우리 옛날에 샤이 트럼프 얘기 많이 트럼프가 했었잖아요. 있었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쵸.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강해서 네.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긴 했지만 장악한 강도 자체도 약했죠? 좀 약했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공화당이 51석을 얻어야 되거든요. 50석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 50석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50-50. 네, 50대 50이면 사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1, 2위를 차지해서 이것도 1, 2위 누굴 가리느냐 이 선거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애리조나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왠지 이길 것 같아요. 조지아주에서도 사실 이게 1, 2위를 거의 비슷한데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결선 투표 가도 그쵸. 우리가 뭐 가능성에 배팅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점령하는 레드웨이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뭐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한 2, 3일 정도 달러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달러 가치가 급락했었는데 뭐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 낙태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공화당은 뭐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든지 재정을 감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네. 그렇게 되면 채권 발행도 좀 덜 할 거고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면 달러 강세도 조금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막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바로 민주당이 좀 선전하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나왔습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기술주들이 폭락하고 뭐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은 뉴스들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약간 그 IRA 법안 관련된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 쪽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선거 결과 나오는 중간에 태양광주 오르고 2차 전지주 올라서 이거 뭐지 했는데 이거 출구조사를 외국인들은 본 미리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출구조사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출구조사를 계속 좀 네. 보면서 생각보다 민주당이 강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장 막판에 태양광주들이 많이 다시. 올랐잖아요. 미국도 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주들 다 박살나고 막 테슬라 6%, 7% 하락하는데 네. 퍼스트솔라는 어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은 IRA 법안이 약간 뭐 뭉개질 것이다. 공화당이 그냥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 하지만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원이 해요. 모든 일은 하원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향후 몇 개월을 봤을 때 조금 걸리는 부분들은 네. 그 부채 한도. 우리가 2011년도에 한번 딴지를 걸었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합의 안 해준다. 부채 한도 지금 늘려서 우리 뭘 일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IRA 법안 해서 지원금 주고 해야 되는데 부채 한도 좀 늘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한 1, 2천억 달러 정도뿐이 안 남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다 쓰고 나면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버텨야 되고 네. 그게 이제 5, 6개월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채 한도 협상을 잘 안 해주면 6개월 뒤에 뭐 그럴 일은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2011년과 같은 정부 기능이 셧다운되는 그 이후에 S&P에서 신용등급을 낮췄거든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뭐 선거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원도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최근 한 2주 사이에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 선거 뭐 조지아주 어쩌고 알래스카 어쩌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알래스카 정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조지아는 커피만 마셔봤지 알지도 못했는데. 자,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이번에는 뭐 어떻게 시장의 영향이 좀 클까요, 여전히?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2번 남았잖아요. 이번에 남았고 12월에 네.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사실 뒤에 거를 좀 더 중요시 생각할 거고. 11월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네?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아. 일단 그러면 또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우리는 뭐 에너지나 식품 가격은 중요하지 않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코어 중요합니까? CPI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또 집중을 네, 하십니까? 그렇게 좀 보고요. 네, 일단 뭐 예상하는 것처럼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당분간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음. 그건 연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1월 FOMC에서는 우리 시차가 있으니까 레깅 효과를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걸 거고 당연히 기대감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대감 없을 때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실적이 이게 되게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네. 하는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기가 지금 저점이니까 제일 마지막이니까 주가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네. 지금도 사실 되게 웃긴 게 8.2에서 전망치는 8%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7.9%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주가가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근데 거의 못 믿어요. 잘 못 맞추더라고요. 못 맞추죠. 계속 못 틀리더라고요. 맞추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눈높이가 그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는데, 그렇죠? 눈높이가 낮아지면 그러다 팔 계속 보면은 뭔가 또 긴축 아니요. 우르르 이러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내년 상반기 되면 무조건 물가는 꺾인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어 CPI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코어 CPI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일단은 집값, 그다음에 신차 가격.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집값은 진로 렌트 인덱스가 이미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 시차를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집값은 본격적으로 더 코어 CPI에 더 영향을 줄 거고 신차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여 앵커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사실 때 뭐 현금으로 다 이렇게 한 번에 지갑에서 써야죠. 딱 하시겠지만 예, 대부분의 현금으로. 사람들은 할부로 하거든요. 그쵸. 36개월. 할부 또 금리가 올라갔죠. 할부 금리가 10%까지 올라갔고 할부 금리의 서브 프라임 연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쉽게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출 안 내주면 차를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지금 계약한 사람 중에 30%가 취소하고 있대요. 그렇죠. 할부금리 부담돼서. 작년에는 코인 올랐고 주식 올랐고 집값 올랐기 때문에 한번 질러보자. 그 10만 원, 뭐 100만 원만 주면 뭐 예약할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딱 보니까 코인 부서졌지, 주식 부서졌지, 집값도 떨어지는데 네. 내가 4,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를 사기 어렵죠. 살 수 있을 것이냐?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네.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게다가 올해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게 3월부터였습니다. 전쟁 나고 3월부터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3월 이후에는 2분기부터는 분명히 역기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연준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OMC에서도 올해 금리를 올리고 내년 한 번 정도 올리겠다라는 것이 1분기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점도표에 한 번 정도 올리겠다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할 게 없지만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눈높이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7.9가 나오든 8이 나오든 사실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12월 데이터를 네. 좀 보자고 기다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장이 CPI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안 써야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이제 뭐 긴축 얘기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긴축의 속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차장님이 얘기해 주신 쪽 플로우를 들어보면은 뭐 내년 2번이 아니고 1번이라는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FMC 이제 뭐 리뷰를 파월 해드리면서 의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준에서 뭐였죠? 성명서에서 네.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이 성명서는 그랬죠. 성명서는 그랬죠. 파월의 기자회견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이냐. 파월은 금리를 높이겠다라고 했나요? 네. 아닙니다. 높일 수도 있다. 데이터를 계속 보고. 뭔가를 보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의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높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데이터가 낮게 나오면 더 안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월 그 CPI와 고용을 보고 12월에 FOMC에서 점도표를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좀 공포스럽기 때문에 2번 올릴 거라는 배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고요. 9월의 점도표는 분명히 12월에 50bp 올리는 거고 내년에 한 번 올리는 겁니다. 네. 상황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그걸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네. 연준에서 3인자죠. 약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에서. 했어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FOMC의 목표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풍랑이 치는 바다의 돛과 같다.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하니까 바다 표면은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돛이 바닷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네 뜻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이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그쵸. 초가상간 태울 일을 하지 않겠죠. 않을 거라고 매주 믿습니다.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초가상간 타면 예.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좀 영어로 해주세요. 파월이 좀 듣게.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달러 환율의 움직임 보니까 일단 1,400원 위에서 있었던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지금 보니까 1,360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원화의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이제 좀 끝나는 그런 상황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한 전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며칠 한 4거래일 동안에 50원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저 저- 달러를 좀 네.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1,400원 위에서 팔 거. 그래도 뭐 그래도 높잖아요. 네. 일단은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면 연준의 속도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네. 연준이 우리가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지켜볼게라는 속도 조절 기대감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했고 뭐 공화당이 어찌됐든 간에 하원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 축소에 대한 기대감, 네. 재정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를 빠르게 끌어내렸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유럽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 천연가스의 재고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결될 기미를 약간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독일에서 중국 방문을 했죠. 독일 총리가 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동서가 나눠서 싸우다가 이제 좀 화합을 하는구나. 그럼 수요에 대한 기대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독일과 중국이 다시 친해져서 무역이 많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페리티를 회복하고 파운드도 총리 교체하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약세였고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동안에 5조 매수를 했거든요. 단순히 수급상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사면 달러 가지고 와서 달러 주고 원화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원화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1,200원대, 1,200원대 중반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여부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주변 여건을 말씀드렸고
뭐 사회적인 현상들, 정치 문제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유럽의 날씨는 다시 추워질 수도 있는 거고 겨울이면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뭐 재고 줄어들 수 있는 네. 거고 전쟁은 언제 다시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중국 그 독일 총리가 중국 갔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외국인이 매수를 10월 달에 5조 했는데 네. 12월 달부터 판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죠. 펀더멘탈적인 거. 네.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입니다. 무역 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하고 우리나라도 긴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연준도 긴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긴축의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는 그 시점이 와야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달러 갖고 계신 거 조금은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상황 보니까요. 굉장히 네. 강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한 3원 정도 오르고 말더라고요. 네. 어제 20원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오를 때 3원 오르는 거 보면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아주 급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우리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그럼 있습니다. 좋아질 것 같은 증시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타고 갈 만한 섹터를 골라봐야겠는데 요즘에 반도체 진짜 강하잖아요. 지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 속에 있는 반도체 주들을 다 줍줍하고 있단 말이죠.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많이 빠진 반도체를 사는 건 조금 걱정스럽고요. 지금은 사실 중간선거도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 그러면 기존의 정책들이 변할 게 없다. 그러면 기존의 IRA 때문에 주도주가 됐었던 2차 전지, 친환경, 태양광 이런 것들은 상승, 일단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은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수급의 주체는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입니다. 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사면 뭘 살까요? 외국인이 기존 동안 사왔던 거, 그리고 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거. 기존 동안 사왔던 거 외국인 5조 살 때 수급 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시가총액 반도체, 상위.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와 2차 전지만 네. 샀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주가 가겠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니까. 외국인은 코스닥 지분이 10% 전후도 안 돼요. 그러면 대형주의 반도체, 친환경, 2차 전지 이쪽이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굵직한 오르고 있었던 섹터들에 대한 계속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